3챕터 고립과 결심. 일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남편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 후라이 부치고 김치를 접시에 담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야겠어. 그동안 제 마음을 제대로 털어놓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만큼은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밥을 떠서 남편 앞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응. 먹으면서 해. 남편은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먹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어제 오빠네 갔다 온 거 있잖아. 사실 너무 힘들었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가족끼리 만나는 건데. 벌써부터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나보고 부모님 모시래. 근데 재산은 다 오빠가 받았잖아. 이게 공평해? 공평? 원래 아들이 재산 받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남편도 오빠와 똑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럼 부모 모시는 것도 아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또 다르지. 부모 모시는 건 딸이 세심하게 잘하잖아. 왜 재산은 아들이 받는 게 당연하고 부모 모시는 건 딸이 잘한다는 건가요? 이 모순을 남편은 왜 모르는 걸까요? 여보, 나도 힘들어. 우리 집도 좁고 내가 어떻게 부모님까지 모셔?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당신 부모잖아. 당신 부모. 그 말 속에는 나는 상관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잖아. 결혼하면 같은 가족이라며. 그래도 친정 부모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나는 우리 엄마도 모시고 있잖아. 남편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 말이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저예요. 식사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빨래하고 방 청소하는 것 모두 제가 합니다. 남편은 가끔 안부만 여쭐 뿐이에요.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다 내가 하잖아. 그런데 내 친정 부모까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요양원에 모시든지 해. 난 모르겠어.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요? 정말이지 남편에게서 어떤 지지도 위로도 받을 수 없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고 저는 식은 찬물만 마셨어요. 그날 오후 큰딸 수진이가 남편 아이들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데 오늘따라 반갑지가 않더군요. 손주들이 할머니하며 안기는데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간식 챙겨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큰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외할머니 일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벌써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아마 오빠가 연락했겠죠. 아직 결정 못했어. 엄마가 모시려고요? 저는 그릇을 씻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다가와서 제 팔을 잡더군요. 엄마, 우리 집 좁잖아요. 외할머니 두 분 모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이라고요? 수진아, 이 집은 엄마 집이야. 내가 시집 가서 우리 집은 내 집이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좁긴 하지. 그래서 고민이야. 그럼 요양원 알아보세요. 요즘 좋은 데 많대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 그럼 외삼촌이 내야죠. 외삼촌이 집도 받았잖아요. 딸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모든 재산을 받았다는 걸요. 외삼촌은 돈 안 낸대. 그럼 엄마가 내요? 엄마, 우리는 어떡하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는 어떡하고요? 딸아이에게 저는 외할머니보다 자기 엄마였고 외할머니를 도우면 자기네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둘째 딸 민지도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저도 반대해요. 외할머니 모시면 우리 결혼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자금이라고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수세미를 꽉 쥐었더니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민지야, 엄마가 언제 내 결혼자금 준다고 했니?
당연히 주는 거 아니에요? 언니 결혼할 때도 주셨잖아요. 그때는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럼 저는요? 전 딸 아니에요? 딸들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 모시면 자기들 몫이 줄어든다고 자기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 딸들도 결국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구나. 엄마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구나. 저는 부엌을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조금 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애들이 걱정하네. 당신이 알아서 잘해. 알아서 잘하라는 말. 오늘만 몇 번째 듣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보는 내 편 아니야? 편이긴. 근데 이건 당신 친정일이잖아.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 남편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잿빛이었어요. 정말이지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딸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빼앗겼고 남편은 당신 일이라며 방관하고 딸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나는 누구인가요? 그저 모두에게 이용당하는 존재인가요? 그날 밤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진 후에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달빛만 들어오는 거실에서 지난 58년을 돌아봤어요. 10살 때였던가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아버지께 조르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지영아, 미안하다. 민수 학원비가 많이 들어서. 나중에 해주마.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피아노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미술도 배웠어요. 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16살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너 공부 잘하니까 대학 갈 수 있겠다.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아빠, 선생님이 대학 갈 수 있대요.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차갑했습니다. 지영아, 민수대학 보내야 해서 돈이 부족하구나. 넌 고졸로 취직하면 되지.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돼. 그날 밤 제 꿈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0살 대학 대신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씩 오빠 학비를 보탰습니다. 4년 동안이요. 친구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저는 회사에서 서류 정리하고 커피 타고 있었어요. 26에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남편 정훈 씨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까다로웠죠.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해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었어요. 30살 큰딸 수진이를 낳았습니다.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남편은 난 회사 다녀야 하니까라며 아이를 안아보지도 않았죠. 그러면서도 친정일은 계속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 가서 제사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고요. 올케는 거실에서 TV 보거나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딸이니까 당연하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40살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입원하셨을 때도 병원에 머물렀던 건 저였습니다. 오빠는 회사 일이 바빠서라며 주말에만 잠깐 들렀어요. 50살이 넘어서도 시어머니 수발 들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딸들 걱정하고 제 인생에서 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부모님 집 증여식 날. 그날 제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58세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한 20년? 30년? 그 시간마저 남을 위해 살아야 하나요? 소파에 앉아 달빛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불공평합니다. 오빠는 모든 걸 받고도 책임은 지지 않고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모든 짐을 떠안으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상속 포기와 부양 의무 공평한 유산 분배 딸의 권리. 화면을 스크롤하며 여러 글들을 읽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들이든 딸이든 부양 의무가 같다는 것. 재산을 받지 않았으면 부양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저만 이 짐을 져야 하나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 착한 딸이었으니까요. 항상 응, 알았어, 내가 할게, 괜찮아라고 대답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달이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 생각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님께는 미안하지만 오빠가 책임져야 합니다. 재산 받은 사람이 책임지는 게 맞아요. 저는 더 이상 착한 딸, 희생하는 딸로 살지 않을 겁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이번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지영, 이제 내 인생을 살아봐. 5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 그날 밤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챕터 4 예상치 못한 동반자. 결심을 하고 나서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해진 건 아니었어요. 오빠에게서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거든요. 지영아, 언제까지 생각할 거야? 부모님 상태 안 좋아지고 있어. 지영아, 이번 주말까지 답 줘. 요양원은 비용 때문에 안 돼. 지영아, 연락 좀 해. 뭐가 그렇게 바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고 지웠어요. 아직 오빠와 직접 맞서 싸울 용기는 없었거든요. 수요일 오후 파트타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더군요. 요즘 누가 편지를 쓰나 싶어서 봤는데 발신인이 민지였습니다. 제 둘째 딸이요. 민지는 지금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합니다. 일요일에 왔다가 결혼 자금 어떻게 되냐고 따지고 간 게 마지막이었는데 편지라니요.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 편지를 뜯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어요. 요즘 시대의 손편지라니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저 민지예요. 일요일에 정말 죄송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한 말들이요. 결혼 자금은 어떻게 되느냐고 소리 질렀던 제 모습이요. 엄마, 정말 부끄러워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조차도 외삼촌처럼 엄마의 희생을 담보로 제 몫만 챙기려고 했어요. 엄마,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요. 어렸을 때 기억나요. 외할머니 댁에 갔을 때 외삼촌은 거실에서 TV 보고 외숙모는 핸드폰 하는데 엄마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던 모습이요. 제가 엄마, 내가 도와줄까? 라고 했을 때 엄마가 웃으면서 괜찮아, 민지야. 엄마가 할게. 너는 외할머니랑 놀아라고 하셨죠. 그때 저는 어려서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불공평한 건지,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요. 고등학교 때는 엄마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우리 도시락 싸주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시할머니 수발 드시는 것도요. 한 번은 엄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제가 엄마, 병원 가봐라고 했더니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병원비 아까우니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에 언니 학원비는 바로 내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는 자기 자신은 늘 뒤로 미루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만 사시는구나. 대학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서울대학 붙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등록금 얘기가 나오자 아빠는 돈이 부족하다고 하셨죠. 그때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보, 내가 일 더 할게. 민지 대학은 보내야지. 엄마, 그때 저는 엄마가 하루에 2곳에서 파트타임 일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벌어서 제 등록금을 대신 거예요. 왜 아빠는 안 그랬을까요? 왜 엄마만 그렇게 희생하셔야 했을까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자란 제가 일요일에는 제 결혼 자금만 생각했어요. 엄마 마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엄마, 이제 제가 말하고 싶어요.
외할머니 일은 엄마가 결정하세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요. 외삼촌이 재산 다 받았으면 외삼촌이 책임져야 하는 거 맞아요. 엄마가 평생 희생만 하는 거 저는 봐왔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이번만큼은 엄마가 아니오라고 말해도 돼요. 엄마가 불효녀가 아니에요. 평생 효도하셨잖아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시할머니한테, 아빠한테, 우리한테.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사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랑하는 엄마 힘내세요. 당신의 딸 민지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편지 위에 떨어졌어요. 글씨가 번지지 않도록 얼른 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민지야, 내가 이렇게 엄마 마음을 알아줄 줄 몰랐어. 58해를 살면서 누군가에게 엄마 편이에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누군가의 편이었지,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민지가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편지 받으셨어요? 제가 부산에 있어서 직접 못 가는 게 미안해요. 엄마 힘내세요. 사랑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지야, 편지 고마워. 엄마 덕분에 힘이 나. 너도 건강해. 그날 저녁 친구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순이야.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지영아, 너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야, 우리가 몇 년 친군데.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이야? 저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부모님 치매 진단, 오빠가 저보고 모시라는 것, 재산은 다 받고 책임은 안 지려는 것, 남편도 딸들도 제 편이 아니었던 것, 그리고 둘째 민지가 보내준 편지 얘기까지요. 순이는 한참을 듣더니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아, 나도 내 얘기 다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응. 근데 있잖아. 이제는 내가 아니오라고 말해도 돼. 아니오라고 말해도 된다고요? 지영아, 너는 평생 너무 착하게만 살았어. 항상 응, 알았어. 내가 할게. 괜찮아만 말했잖아. 맞아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야. 내 오빠 봐. 다 받아먹고도 책임은 안 지잖아. 내가 착하니까 떠넘기는 거야. 순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번엔 이기적이 되어도 돼. 진짜로. 내 인생 남은 게 얼마나 된다고 그것마저 남 위에 살 거야? 근데 순이야, 나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부모님 사랑하는 거랑 내 인생 희생하는 거랑은 달라. 너 지금까지 효도 안 했어? 30년 넘게 친정 뒷바라지하고 명절마다 혼자 설거지하고 병원 모시고 다녔잖아. 맞아요. 저는 효도했습니다. 충분히요. 그럼 됐어. 이제 내 오빠가 할 차례야. 재산 받았으면 책임도 져야지. 근데 친척들이 뭐라고 하면. 친척들? 지영아, 친척들이 너 인생 책임져줘? 안 그러잖아.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거야. 너는 내 인생 살아야 해. 순이는 항상 이렇게 시원시원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답게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줬어요. 지영아, 너 민지가 편지 보냈다며? 그거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알아? 응, 고마웠어. 민지가 엄마 편 되어준다는 거잖아. 그럼 충분해. 세상이 다 반대해도 딱 한 사람만 내 편이면 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요. 민지가 제 편이에요. 순이도 제 편이고요. 그럼 충분합니다. 지영아, 이번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후회하지 말고. 알았지? 응, 고마워 순이야. 뭘 고마워해. 우리가 남이야?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내가 달려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의 편지, 순이의 전화. 이 두 사람이 제게 준 용기가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퍼져나갔어요. 평생 혼자였는데 이제는 제 편이 생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오빠가 받았습니다. 지영아, 이제야 전화하네. 부모님 일은 어떻게? 오빠, 나는 못 모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뭐? 지영아, 무슨 소리야? 나는 부모님 못 모셔. 오빠가 해. 지영아, 정신 차려. 딸이 부모 모시는 게 오빠가 재산 받았잖아. 집도 사업 자금도. 그럼 오빠가 책임져야지. 지영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효도는. 나도 효도했어, 오빠. 30년 넘게. 이제 오빠 차례야. 지영아, 나 진짜 바쁘다고. 회사 경영하는데 어떡해. 그럼 요양원 보내. 비용은 오빠가 내고. 그 돈을 내가 어떡해. 집 팔면 되잖아. 그 집 팔면 요양원 비용 충분히 나와. 오빠가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습니다. 지영아,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나는 더 이상 못해. 오빠가 알아서 해. 지영아, 이러면 친척들한테 뭐라고 할지 알아?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시원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오빠에게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민지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엄마가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는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고마워, 민지야. 덕분에 엄마가 용기 낼 수 있었어. 그리고 순이야, 너도 고마워. 내 말 덕분에 힘이 났어.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58해 만에 처음으로요.